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법원 주원의 천하람 변호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제 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, 그러니까 우리 가장 다들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신 거잖아요. 대부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목돈이 들어간 보증금, 그리고 계약 기간 전에 우리가 부당하게 나오지 않는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. 당연히 요즘 또 한창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권리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비가 새고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건물 수리를 청구해야 되는 건물 수리 청구권, 이렇게 4가지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환산 보증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은 어려운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.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환산 보증금입니다.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호를 강하게 해주는 사람이랑 약하게 해주는 사람을 나눠요. 환산 보증금 기준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세한 임차인이라고 보고 보호를 강하게 해주고, 이걸 넘는 사람은 좀 그래도 덜 영세하다고 보고 보호를 약하게 해주거든요. 세게 보호를 해주는 기준이 서울은 4억 이하, 수도권은 3억 이하, 기타 광역시는 2억 이하, 그 밖의 지역 시군구 이런 데는 1억 8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아까 서울 같으면 저거 해가지고 계산한 게 4억 미만이다 그러면 대항력도 주고 보증금 우선 변제도 해줘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장사하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부터 먼저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계약갱신 5년도 인정해주고 권리금 나중에 보호해주는 것도 인정을 해줘요. 그럼 이걸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? 대항력도 원래는 인정 아예 안 해줬어요. 이걸 초과하면 옛날에는 2015년 5월 13일 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아예 안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가 자문하는 사장님들 할 때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거나 임대인을 좀 100% 믿기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 4억 기준을 맞추라고 제가 자문을 드렸었어요. 그나마 지금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저 4억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.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만. 그 이전 거는 보호를 못 받아요. 그것도 잘 아셔야 되고, 보증금 우선 변제는 안 되고, 계약갱신도 예전에는 아예 안 됐는데 요즘엔 세모해놨어요.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권리금은 똑같이 보호해 줍니다. 이걸 왜 넣었냐면 권리금을 인정해 주려고 넣은 거예요. 권리금은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대항력은 줘라. 보증금 우선 변제까지는 얘기 안 할게 라고 해가지고 법무부랑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5월 13일 이후에는 권리금 규정을 넣으면서 대항력까지 일부 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이게 아까 그 정답 말씀하셨던 대항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조치들이에요. 첫 번째, 당연히 인수를 받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요거 2개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, 신청 다음 날, 아까 그 OX 퀴즈에서 신청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다음 날 기준으로 등기부를 열어봐야 돼요, 원래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서는 미리 받잖아요, 잔금일 전에. 사업자 등록은 잔금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. 이거 우리가 사실 제대로 보호 받으려면 잔금일 전날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잔금일날 저당권 왕창 설정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잔금일날 사업자 등록을 해도 우리는 그 다음날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. 그럼 우리는 보호를 못 받아요. 그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어차피 하실 거면 이미 임대차 계약 하신 건 어쩔 수 없고, 앞으로 하실 때 사업자 등록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. 잔금일 전날 가서 신청하세요. 그리고 다들 계약서 쓸 때만 등기부 확인하고 잔금일날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그 사이에 주인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몰라요. 그러니까 꼭 그 부동산에다가 잔금일에도 등기부 꼭 보자라고 하셔야 되고,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100% 온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팁 2가지 좀 정리를 하자면, 사업자 등록은 잔금일 전날 해라. 그리고 잔금일에도 꼭 등기를 보자고 해라. 요 2가지.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이거를 갖추고 나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?
민법, 민사집행법상 경매, 뭐 공매 이런 거 할 때 임차 건물, 심지어는 그 대지까지 포함해줘요. 임차 건물과 대지의 환가 대응, 팔린 돈을 말하는 거죠.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상가가 팔려서 막 경매가 될 정도면 그 집주인이 얼마나 뭐 채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. 뭐도 안 주고 막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압류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, 이게. 아까 우리 대항 요건이 인도랑 사업자 등록이었잖아요. 중간에 이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. 내가 원래 가졌다고 해도.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보증금 받기 전에 보증금 좀 덜 받았거나 아니면 다 못 받았거나 했는데 다른 새 점포 열어야 되고 해서 여기는 늦게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증금 덜 받고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.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럴 일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 내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나가버리면 인도 요건을 상실을 해버려요. 그럼 대항력이 없어지는 겁니다. 오히려 이때는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꼭 필요한데 없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런 상황은 정말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때는 필요한 조치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거예요. 내가 그 땅 등기에다가 내가 이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라는 등기를 쳐놓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 할 때는 등기 비용 이런 것도 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 돈도 별로 안 들어요. 이거 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찾아가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. 이건 공짜로. 그리고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보증금 덜 받기 전에 나가야 될 때는 뭔가 조치가 있는 것 같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를 조금 같이 논의를 해볼게요. 계약 기간 한 달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양쪽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1년 더 연장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. 1개월 전이라고 했잖아요. 데드라인 1분 전에 월세 올려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잖아요. 임대인이. 그러면 뭐예요?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거죠. 그렇잖아요. 조건 변경의 통지 한 거잖아요. 이러면 묵시적 변경이 갱신이 인정 안 되고 계약이 종료돼요.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한 임차인에게 그럼 아무런 무기도 없느냐? 그렇지가 않아요. 오히려 우리가 먼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. 원래 이게 우선되는 임차인의 무기예요. 1개월 전 똑같죠?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년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2년 계약 끝나기 한 달 전에 저 5년간 장사하겠습니다. 계약갱신 요구합니다.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로 5년까지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. 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5년까지 차임 또는 보증금을 9%의 범위에서만 올릴 수가 있어요. 내릴 수도 있어요, 심지어. 우리 이 동네 시세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9%의 범위에서 증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걸 임대인들은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줄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 임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임대인이 9%의 범위에서 올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. 합의가 안 되면 심지어 임대인이 소송을 해서 올려야 돼요. 심지어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업, 그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돼요. 전화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며칠 날 전화를 녹음했는지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워요. 평소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었으면 이메일이 좋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이 차라리 나아요. 그거는 언제 보냈는지 아니까.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내용 증명이고요. 네, 제일 좋은 건 내용 증명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로 제가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보면 아까 4억 넘으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. 환산보증금 아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셨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착각하고 계시거든요. 4억 넘는 분들도 야, 한 달 전까지 아무 연락 없으면은 그냥 우리 1년 더 연장되는 거 아니야? 제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.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려도 제가 오늘 강의에 온 보람이 있어요.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하시는 분들한테는 묵시의 갱신 적용이 안 돼요. 4억 넘는 분들은 무조건 먼저 자기가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만 자기의 계약기간 5년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2년 하고 2년 계약해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저 계약갱신 하겠습니다 라고 뭐 어렵게 용기를 짜내서 막 카톡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. 근데 임대인이 막 반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할 이제 그런 걸 주면 안 돼요. 뭐냐면
아까 얘기 드렸죠.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. 쉽게 얘기하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어떤 한 시점에라도 300만 원이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월세가 밀리더라도 3기의 차임이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조금씩 갚으셔야 돼요. 일부도 돼요. 일부. 전대 약간 우리 매장에 조금 일부를 친구나 아니면 아는 사업자한테 뭐 괜찮겠지. 요 일부니까 절대 안 돼요. 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아무리 조금이라도 하시면 계약기간 보장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.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예를 들면 원래 뭐 신한은행 계좌로 원래 우리가 뭐 보내다가 갑자기 그 계좌를 해지시켰어요. 우리 임대인 계좌를 몰라.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임대인 계좌를 나한테 안 알려주면 안 보내도 되겠지? 지 책임으로 안 주는 건데 왜 그러나 하잖아요. 그렇지가 않아요. 법률적으로는 돈다발을 싸들고 그 사람 찾아가서라도 줘야 돼요. 그렇게 계좌를 해지해버리고 잠수를 타면 법률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공탁이잖아요. 공탁을 해야 돼요. 우리가 이거를 이때 보호를 받으려면. 그리고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었던 임차인은 내쫓을 수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약 갱신 사유도 되고 그리고 3기가 연체되어 300만 원, 월세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지금 만약에 갚기 전이야. 그러면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월세 3기가 엄청난 기준이에요. 대신에 그 사람이 3기 연체되어 있을 때 임대인이 당장 나가라고 안 했으면 갚고 나면 지금 당장 나가라고는 못해요. 권리금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영업권리금, 뭐 시설권리금, 바닥권리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이게 막 이슈가 되고 리쌍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하니까 2015년 5월에 이걸 넣었어요.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권리금 액수만큼 네가 방해했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방해 행위라는 게 뭐냐? 그러면 이제 뭐 1번, 2번은 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금 줘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, 당연히. 자기한테 왜 권리금을 줘요?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지 마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3번, 4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.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서 뒷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야.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현저히 이런 게 좀 참 어렵긴 한데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랑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조금씩 진보는 하고 있어요.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럴 때는 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. 이게 3번이 좀 문제인데 1번, 2번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못 믿겠다는 거고 1번, 2번 그런 거고 4번은 문제가 없어요. 4번은 임대인 지가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와서 지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권리금 주도록 하는 거예요. 그건 아무 문제 없죠. 우리 입장에서 땡큐죠. 3번이 문제인데 1년 6개월 동안 거기를 영리 목적으로 안 쓰면 권리금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하나 굉장히 또 여기서 반대로 해석하면 더 이상 임대인은 내가 장사할 거니까 권리금 못 준다라는 말은 못 해요. 그거는 절대로 못 해요. 여기서 또 하나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 무조건 녹음하시고 그거는 그 자체로 방해 행위예요. 그게 성립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거기를 공실로 비워놔야 돼요. 자, 그렇게 보면 그리고 권리금을 보호해준다, 법상으로 보호해준다라고 할 때 그 권리금의 범위는 내가 내고 온 권리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세에 따른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시세에 따른 권리금이에요. 더 늘어났으면 그만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그만큼 좀 범위에서 하는 거죠.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법상으로 보장됩니다라고 했던 얘기들은 그 조건을 갖추는 게 엄격해서 그렇지 법상으로 보장되는 거는 저랑 임대인 사이에서 그거 안 지키기로 합의를 해도 효력이 없어요. 법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.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권리금 안 주고 안 받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무효예요. 내가 나중에 마음 바꿔서 권리금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아까 몇 기였어요? 3기 인체해야 된다고 그랬죠. 근데 계약할 때 1기나 2기만 밀려도 내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해놔도 다 무효예요. 임대인은 뭐 임차인이 그냥 뭐 수리 의무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요거는 보면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. 그거에 의해서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는
대수선, 대파손, 뭐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, 전기 설비 다 바꿔야 된다, 뭐 보일러 설비 다 바꿔야 된다. 이런 거는 그 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. 이거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. 라는 게 대법원, 무려 대법원에서 얘기해 준 거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판례에 따라서 2008년에도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라고 써놨어요. 계약서에. 그래도 너가 부담해야 될 수선 의무가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니고,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임대인이 미리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고, 이 건물은 누수가 자주 발생하니까 누수는 당신이 해야 됩니다. 누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써놨으면 그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돼요. 그러니까 범위를 명확하게 해놨으면.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액셉트 할 수 있는 게, 우리가 그걸 그 리스크를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. 그걸 알고 그걸 어느 정도 차임에 반영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, 그게 아니라 모든 수선은 내가 부담한다라고 해놨으면 나는 그냥 누수만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전기가 다 나가. 그것까지 제가 그걸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명시를 해서 수선 의무를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놓은 게 아니면, 대규모의 수선은 누수 이런 전면적인 수리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수선, 큰 수리냐 아니냐, 대수선이냐 아니냐의 판단은, 이걸 수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 건물을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대수선이에요. 예를 들면 가구 전시장으로 쓰려고 상가를 빌렸는데 결로가 너무 심해. 가구 습기 차면 안 되잖아요. 이런 거에서 판결에 아주 또 세세하게 써줬어요. 이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제습기 또는 공저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. 이거는 수리 의무에 포함된다. 이런 거.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장사 못하겠다. 내가 원래 하려던 목적으로. 이 정도면 대수선이고, 이제 건물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거예요.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. 요것도 제가 아까 시스템 에어컨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, 무조건 물품을 설치할 때 비용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시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고, 카톡으로라도 저 이런 거 설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? 당연히 괜찮겠다고 하겠죠.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데 뭐 절대 안 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네, 괜찮아요. 그럼 동의해요. 그게. 네. 그 정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.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카톡 하나 보내가지고. 네. 그래야지만 보세요.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, 우리한테 선택권이 생겨요. 내가 이 시스템 에어컨을 떼서 가져갈지, 근데 떼서 가져가고 설치하고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이거를 임대인한테 너가 사쇼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규정이에요. 뭐냐면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동의를 했다는 거는, 이것도 좀 말도 안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한테 자기가 말해줘야 돼요. 그리고 특히 이거 진짜 문제인 건데, 제가 너무 진짜 문제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시설 개조할 때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수관이 너무 낡아서 식당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아니면 가스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한다. 이거는 독립된 물건이랑 달라가지고 돈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. 왜 그러냐면, 이런 레노베이션 비용은 우리가 보통 그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하고 나간다고 써놓잖아요. 아마 100이면 100 원상 회복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, 너가 이거를 원래대로라면 뜯어서 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. 법률적으로는.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래요.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, 너가 이걸 뜯어서 다시 구형으로 넣어놓을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나도 신형에 대해서 돈은 안 줘 라고 해석된다고 이게 굳어져 있어요. 관행과 판례가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바꾸려면 이미 원상회복이라고 합의된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이거에 한해서는 내가 이걸 리노베이션 하면, 내가 나갈 때 이게 예를 들면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는데 나갈 때 500이라도 주쇼 라고 하는 거를 미리 해놓고 카톡으로라도 증거를 남겨놔야지만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요 두 가지, 임대인 동의, 좀 정리를 할게요. 물건은 임대인 동의만 받으면 돼요. 이거 나중에 나갈 때 얼마 주십시오까지 협상 안 해도 괜찮아요. 카톡만 보내서 저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데,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? 라고 하면 오케이만 받으면 돼요. 그게 아니라 시설 레노베이션은 내가 이걸 하는데 동의도 받고, 그 다음에 사전에 이거를 나중에 나갈 때 얼마를 줄지
또 미리 협의를 해놔야 돼요. 안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각오를 하시고 레노베이션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애초에 레노베이션을 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셔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.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 두 가지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설명해 놓는 게 많은데 이게 맞아요.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.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오래도 하지 말고 30분만 조금 생각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하시면 우리 임차인의 보호받기 쉽지 않은 하지만 보호받기 쉽지 않지만 보호받으면 그런 강력한 나름대로 강력한 권리들이 있거든요. 그런 권리들을 보호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이렇게 제가 막 주입식으로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주입식 좋아하니까 네, 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네,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네,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